예, 오늘도 저희 연합인포엑스 선임 기자, 선재규 선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이만원 특파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 특파원이 잠깐 언급은 했지만, OECD에서도 이제 경기 둔화 전망 관련해서 좀 비슷한 게 나왔다고요. 어제 세계은행 이제 경기 둔화 전망을 전달을 해주셨었는데, OECD에서는 이제 경기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세계은행이랑 좀 비슷한가요? OECD도 어제 새로운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이 아주 급격히 둔화해서 3%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한 2.8%. 작년 12월에는 4.5%였으니까 한 1.5%포인트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3.2%를 전망했는데 이것도 한 0.5%포인트가 떨어진 셈이죠. 미국은 2.5% 올해, 유로존도 2.6%, 일본 같은 경우는 1.7% 성장이 그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평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대폭 올렸습니다. 올해 8.8%. 작년 12월에 전망했을 때는 4.4%니까 2배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도 원래 작년 12월에는 3% 정도. 그죠? 내년에 한 6.1%.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전망했을 때보다 3.3%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성장 전망률이 2.7%로 0.3% 낮췄고,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무려 2.7% 높여서 4.8%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방금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지금 성장 전망률이 우리나라가 2.7%, 또 물가 상승률이 4.8%까지 전망이 된다. 참, 예, 힘듭니다. 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전 세계가 전쟁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른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삶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어둡게 봤습니다. 예, 참 이런 부분들 이게 참 실물 경제 서민들한테까지 결국은 이렇게 다 이제 내려오는 부분들일 텐데요. 참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런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플레 상황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매일매일 러시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국채 경과 이자를 갖다가 미납을 해서 요런 부분이 과연 이제 신용사건으로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월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비들이 신용사건으로 처리한다 안 한다 투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러시아 이제 국채이자 미납한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CDS 계약을 관할하는 기관이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죠. 예. 여기서 지난주에 러시아 국채 원리금은 상환했는데 이자 제때 상환을 못했죠. 그런 바람에 이른바 경과 이자가 생겼는데 그게 한 190만 불 정도니까 사실 채무 규모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데 이게 이제 신용 사건이냐 아니냐 이거를 지난주에 이제 이 기관이 표결을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월가 기관들은 다 이거 신용 사건이다 했는데 CT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는데 오늘 새벽에 열릴 걸로 봤는데 아직까지 외신을 보면은 회의 열렸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고요. CT는 아시다시피 러시아 채권이 가장 많이 물려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신용 사건으로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 국채 채권 관련 CDS 규모가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부 투자자들이 돌려달라고 다 얘기하면 이게 몇십억 달러까지 이제 해서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아직은 후속 회의가 소집됐다는 외신 보도는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납한 이자보다 CDS 이런 파생 상품에 이제 물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꼭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제재를 어쨌든 계속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뭔가 대안을 좀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유가도 기존의 EU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어떤 이런 수출국들을 많이 찾아서 수출 잘 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주셨었고. 다른 이제 지금 문제는
그 서방에서 이제 뭐 달러 결제를 못하게 한다거나 금융 시스템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러시아에서는 좀 이런 제재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좀 대응 시스템,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얘기인데 어제 브리핑하면서 러시아가 중남미 국가들하고 그 서방 주도 금융 시스템에 대체할 수 있는 그 체제 도입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재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시스템 구축이 그 초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하고 중남미 간의 온라인 결제, 그다음에 은행 간 직접 거래 같은 포괄적인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지금 이런 가운데 또 그 중국 그 왕이 외교부장이 카자흐스탄을 방문을 했는데 어제 여기서 이제 제3차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 그리고 우즈벡 이렇게 5개 나라인데 지금 뭐 전 세계가 격동기다, 변혁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돈보따리도 풀고 하는 건데 영내 정상회의 체제를 구축을 하자. 그다음에 포럼도 대폭 확대를 하자고 했고요. 그다음에 1대1로 건설해서 더 이제 박차를 가하자. 사실 이제 이런 뭐 철도라든가 이런 그 가스관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스관하고 철도 사업도 확대하자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카스피의 횡단 회랑 건설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왕이 그 외교부장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그 최근에 이제 브릭스 플러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브릭스 플러스를 우리가 지금 이제 아직은 뭐 굉장히 초기 단계인데 여기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공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뒤늦게 들어온 소식인데요. 미국 재무부가 그 동안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제재하면서 그 러시아 채권 그 발행 시장에서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미 제재를 했죠. 그런데 그 동안에도 유통시장에서는 거래가 상당 부분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재무부가 지난 월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지난 화요일에 슬그머니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이게 공지한 게 아니고 그 자주 묻는 질의응답 사이트를 FAQ에다 올렸다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올려서 그래서 로이터는 이걸 투자자들이 깜짝 놀랐다.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부터 모든 러시아 채권에 유통시장 거래도 안 된다.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 그 채권, 미국 그 투자자들이 이걸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아마 이거를 조금 이렇게 놔둔 모양인데 이제 계속 뭐 푸틴이 그냥 탱자탱자 하니까 이것까지도 옥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러시아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이 여기 이제 앞으로 유통시장에서도 거래가 안 된다. 이 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월가 관계자 얘기는 지금 루코일 같은 경우, 러시아 루코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인기 채권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갑자기 이것도 공지도 아니고 이렇게 질의응답 사이트에 살짝 올라와서 이걸 뒤늦게 본 투자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조금 좀 미국 재무부가 이게 계속 압박을 가해도 계속 지금 뭐 푸틴이 계속 그냥 코웃음 치니까 더 세게 조이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투자자들도 영향을 당장 받는 거죠. 예. 저는 처음에 이제 러시아 채권 매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국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기업채 같은 것까지 다 기업, 포함이군요. 그렇죠. 기업채까지 지금 포함되는 걸로. 그러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가 적지 않다는 로이터 관측입니다. 이제 관련해서도 보도가 나오는지 저희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도 봤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참 이제 격동기입니다. 격동기고 세계 정세, 국제 정세나 이런 좀 어떤 연합이라든지 이런 게 합종 연행이 굉장히 좀 크게 재편이 되는 모습인데요. 자, 요럴 때 이제 사실 뭐 국제적으로 국제 질서야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계속 많지만 결국은 이제 힘든 거는 일반 국민들이고 서민들이고 시민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에 대해서 사실 인플레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게 좀 여러 이제 국가들 상황이 좀 다르지만 인플레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IMF 구제금융 받을 때 그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죠.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번에 국제통화기금이 이제 최근에 인플레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제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뭐 식량,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지금
각국이 공공재정을 풀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되게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제 IMF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거보다는 취약층에 대해서 선별 타겟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134개국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이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감세 조치를 내놓는데 이런 이것이 이렇게 지급 능력, 공공재정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낮은 물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딱 집어서 그 취약층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들이 식량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심지어는 식량을 이렇게 배급하는 상황까지 있는데 그런 것이 어쩔 수 없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자동 종료되는 일몰 조항 또 분명히 넣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IM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위기국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배제 같은 조건을 제시를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독립하고선 지금 가장 최대 경제난에 빠져 있는데 지난주에 IMF가 지원받는 조건으로 연료 보조금을 2차례 삭감을 했습니다. 튀니지도 빈곤층에 대한 금융 지원과 함께 내년부터는 에너지 식량 보조금 삭감을 하겠다 해서 IMF가 이제는 조건을 거는데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인플레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조금 더 권고사항을 또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자기네가 굳고 털어서 나눠주겠다고 하면 인기는 높아지겠죠. 근데 네. 이제 그러지 말고 최대한 좀 영리하게, 제발 좀 현명하게 좀 재정 집행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메시지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게 여야 간에 굉장히 한동안 치열했죠. 기싸움이. 예, 참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인플레 상황에서 또 새로운 얘기들도 좀 나오네요.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인플레 때문에 특별하게 이익을 보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초과 세금을 걷자 뭐 이런 움직임도 나온다고요? 지금 미국도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이제 부유세 문제 해가지고 공화당하고 민주당 간의 기싸움이 치열한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는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 연율 한 60%까지. 60%요? 네. 1년에요? 1년에요. 네. 이런 상황. 아르헨티나는 예전에 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났었죠. 막 그렇죠. 1000% 이상이 된 적도 있었죠. 근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런 이른바 전쟁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일회적으로 일회성 횡재세를 지금 입법을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업에 대해서 15%의 추가 과세 법안을 이제 지난 월요일에 의회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과세 대상이 올해 순이익이 10억 페소 그러니까 약 100억 원이 넘는 기업 중에서 순이익률이 10%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이익률이 20% 이상 늘어나는 케이스에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최근에 전쟁 때문에 이제 재미를 본 데가 이제 식품, 에너지, 농산물 관련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제 민생에 이거를 이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회견을 하면서 전쟁 때문에 소수의 큰 이익을 받는데 이건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놔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르헨티나 상하원이 지금 정부가 이렇게 다수당이 아니기 의석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통과되겠느냐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영국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에너지 값이 급등해서 본 석유 가스 업체에다가 세금을 더 걷기로 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글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으니까 이렇게 강제로 미는데 스스로 좀 공생을 해야죠. 그런 것이 바람직하겠죠. 사실 이런 전쟁, 이런 인플레, 충격적인 인플레 때문에 일시적인 초과이익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국민들의 고통을 덜는데 좀 써보자 이런 취지.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게 좀 지긋지긋하긴 한데. 아직도 저희 기억에서는 떨치고 싶지만 아직은 코로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은 팬데믹이 완전 끝나지는 않았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외에서 마스크 쓰지 말라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다 쓰고 계시고 상당히 아직도 경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마당에 미국에서 다시 오미크론의 어떤 새로운 변이 요런 게 또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있던데요. 오미크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하위 변이가 많았죠. 네. BA2 우리도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거기보다 더 하위 변이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BA4, BA5인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집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 신규 확산이라든가 사망 같은 거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부 지역,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BA4하고 BA5가 지금 굉장히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을 해서 지금 이 추세면은 올 여름에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게 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미국 CDC 집계인데 지난 4일 종료된 한 주 기준으로 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그 새로운 하위 변이의 그 신규 확진 점유율이 한 13%. 물론 아직도 BA2가 한 63%로 가장 주종인데 이 추세로 가면은 올 여름쯤 돼가지고 이게 또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텍사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여기 가시는 분들은 조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유럽 CDC는 이 두 가지를 우려 변이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아직 관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신규 확진이 현재 하루 평균 한 10만 명 조금 넘고요. 사망도 한 300명 정도인 상태입니다. 야, 아직도 이제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10만 명 정도는 걸리는군요, 미국에서도요. 그렇죠. 네. 예, 뭐 물론 저희가 옛날에 뭐 하루에 100만 명 걸리던 때를 봤기 때문에 또 줄었다고 해야 되는데 10만 명이 이게 또 작은 숫자인가. 참 저희도 이런 얘기 하면 전해드리면서도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동안 백신 얘기가 좀 쏙 들어갔었죠. 예. 그런데 지금 이 BA4하고 BA5 때문에 또 이제 백신 얘기들이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나오는데요. 지금 남아공의 가우탱주 여기가 한동안 목행이 그래서 이제 가우탱하면 여기서 이제 오미크론도 막 여기서 가장 먼저 아마 시작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남아공에서 제일 큰 그 건강보험회사가 이제 자기네 고객 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BA4하고 BA5 감염자한테 화이자 백신을 놨더니 이게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뭐 한 87%가량 그 위험도가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빠지는데 이제 부스터샷을 놨더니 이게 다시 또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남아공은 이번 주부터 50세 이상 대상으로 화이자 4차 접종을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이미 4차 접종을 그렇죠. 시작한 상태죠. 예. 자, 이젠 제발 지긋지긋한데 그래도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저희가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만 이게 자꾸 백신을 또 맞으라 그러면 사실 그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참 기분 많이 나쁘거든요. 네. 4차를 접종을 다 마치셨죠? 저는 3차까지만 했습니다. 4차 접종. 예.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4차를 맞지는 않았는데 이게 계속 맞으라 그러면 뭔가 이걸 굳이 더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변이가 있다고 그 변이에 대해서 또 백신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또 효과를 또 홍보를 하고 참 이런 부분 빨리 여러 가지로 정말 여러모로 빨리 좀 코로나 대유행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생생한 국제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